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은 일요일이고 이제 한국은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G7 정상회담에 참석했었던 모두 합치면 몇 개국인가요? 7개국의 업저버가 한국까지 합쳐서 8개국 하면 15개국의 유럽연합이 있으면 16개국의 젤렌스키 역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17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을 한 그것에 대한 각 나라에서 다 나름대로의 뉴스가 있겠죠. 저도 오늘은 이제 미국이 일요일이고 해서 탑뉴스 브리핑을 좀 간략하게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클립에서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도대체 미국 대통령과는 어떻게 정상회담을 했고 사이드라인 회담이지만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또 특히 이제 독일 총리와의 미팅에 세계에서는 주목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 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미국 것인데요. 뉴스가 다 조금씩 섞이기는 하는데 제가 가능하면 좀 구분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오늘 오후에는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과 채무상한선 협상을 미국에 도착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본에서의 정말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도 전해드리고 또 채무상한선에 있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서 수정헌법 14조를 쓸 권한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가 하면 미네소타주가 다른 많은 주와 함께 이제는 레저용 그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가 되는 것이고 또 미국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의회에서는 유색인종에게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 플로리다에 여행 가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너무나 플로리다주가 흑인과 유색인종에 대해서 적대적인 환경이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런가 하면은 주마다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캘리포니아주 한국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UC 국립대학교지만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노벨상 수상자도 많이 내는 그 대학교잖아요. UC 시스템이 연방 이민법과는 달리 불법 체류자라도 학생들 학교에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고용, 굉장한 말하자면은 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내는 그 기구 내지는 뭐 재단 내지는 조직이라는 게 가장 잘 맞겠네요. 조직이 UC 시스템이거든요. 불법 체류자 학생들도 고용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플로리다주와 완전히 캘리포니아주는 반대고요. 처음부터 좀 하나하나씩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뭐 40분에서 45분 정도 되는 정규 방송과는 조금 달리 정말 브리핑입니다. 정규 방송에서는 브리핑과 좀 깊이 있는 그런 분석 같은 것을 같이 간다면 브리핑은 브리핑. 그러나 가능하면 제가 핵심은 좀 진지하게 전해드리려고 애쓰고 있고요.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의 지원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Will not waver.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푸틴의 생각대로 우리의 결심이 꺾이지도 않을 것이다. 하면서 3억 7,5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탄약도 들어가고 포병들의 활동을 하는데 도움되는 것, 장갑차 등등 많은 그 장비 지원이 포함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게 공화당에선 좀 싫어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는 것을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와는 좀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공화당이 이제 돈 쓰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쓴다는 것이 꼭 국내적인 것에서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지원에도 마찬가지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에는 더욱 그게 강해졌고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아래서 일하는 이 표현이 맞겠네요. 그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딱 그 성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성명이라기보다 성명이 아니죠. 스테이트먼트죠. 이건 프레스 릴리즈니까 보도 자료.
미국과 미국의 파트너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방어할 것이다 하는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 바이든 대통령의 히로시마에서의 행보와 함께 가장 하이라이트는 역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모든 한국 대통령부터 미국 대통령까지 전부 그 가서 뭐 꽃다발 헌화하고 희생자분들께 조의를 표하고 했었던 원자폭탄 박물관, 그 평화 공원을 방문했을 때 사진으로는 눈물을 흘리는 사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것은 내지 말아주세요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부터 in anytime 어느 매체에선가 그걸 잡아서 발표를 할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을 흘렸답니다. 공평한 비교는 뭐 정확한 비교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폐허가 된 히로시마의 사진은 있잖아요. 지금 그 건물 하나 남아있고 사진들 얼마나 많이 남아있겠어요? 그 사진은 완전히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바흐무트를 생각하게 합니다. 바흐무트의 지금 돈바스 지역입니다. 도네츠크 지역이요. 아무것도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바흐무트는 우리 마음속에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토요일에 우리가 이걸 점령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히로시마를 바로 그 바흐무트에 비유를 했는데, 바흐무트에서의 그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사진을 보면은요, 제가 막 총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딱 그 전쟁, 그러니까 전투를 끝내고 장총들을 막 한 사람이 여러 개씩 메고 있고, 그러면서 담배를 쫙, 이제 그쪽에 문화잖아요. 담배를 쫙 피우고 그 벽에 기대서 하염없는 장엄한 표정, 슬픈 표정, 그 결단과 결의, 의무감,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애국심, 어쩌지 못하는 동료들의 죽음도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몇몇 사람들이 다 이런 벽에 기대서 다 벽도 엉망진창이죠. 그런 우크라이나 그 군인들의 사진을 보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폐허가 된 히로시마 사진을 보면서 울었다는 것이 충분히 느낌이 옵니다. 히로시마가 재건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도시를 재건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히로시마 그 헌화도 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같이 그 공원에 가서 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기자회견에서 먼저 가서 헌화하고 다른 그 G7 정상들 또 업저버들의 행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러시아가 바흐무트를 정복하지 않았다. 바흐무트는 사실 전략적으로는 러시아가 가져갔다 할지라도 뭐 크게 이상한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바스 워낙에도 러시아 쪽이 강한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의미가 있다면 지난해 여름부터 서로 이제 막 지지부진 하면서 그 이후에는 가장 큰 승리가 될 수 있거든요. 러시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니다. 모든 것이 남아있지 않고 러시아에 의해서 다 파괴됐지만 우리 군인들이 아직도 파괴된 땅을 지킨다고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군대가 그 러시아의 방어선을 뚫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바그너 그 용병 그룹이 얼마 전에 우리가 여기를 완전 접수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접수를 했다 하면서 러시아 국영방송에도 막 환호 소리와 축하와 이런 게 막 돼 있는데 실제로는 바그너 대장이 나오질 않는답니다. 바그너 대장이 최근에 러시아로서는 프론트 라인이 많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지역에 많이 있으니까 그쪽 지역에만 뭔가를 지원을 많이 할 수 없는데 바그너 그 용병 대장은 아니 나의 군사들이 숨지고 있다. 더 많은 지원을 해라 하고 클렘린을 막 비난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모든 내용을 미국의 보도를 통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저는 미국과 가장 세계적으로 좌와 우에서 욕도 많이 먹는다는 영국 내부에서도 BBC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뭐 러시아의 러시아 투데이 뭐 이런 데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오케이 러시아가 정복했다면
지난해 여름 이후에 가장 큰 승리라고는 하는데 러시아 방송에서 막 그런 걸 보여주고 하면은 도네츠크 지역 사람들이 막 축하하고 박수치고 하는데 과연 이게 축하할 만한 일인가? 그 바흐무트가 소금 광산으로 유명했던 그런 곳이랍니다. 그리고 약간 완전 도시는 아니면서 완전 시골도 아닌 그런 곳이 도시 인근이 잔혹한 전쟁에서 생명이라고는 남아있지 않는다. 건물도 다 죽어버렸다. 그러나 그래도 그 바흐무트는 우리의 심장에 있다 하고 한쪽에선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러시아에서 여기 우리가 완전히 접수했어 하고 좋아하려면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을 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가는 이유는 해방시켜주기 위해서다. 나치가 점령하고 있어. 절대로 나치가 어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있는데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돕습니까? 그 나치 정권을. 나치가 점령하고 있어서 우리를 해방군으로 밝힐 거야. 그 목적이 맞다면 축하할 만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생명을 내놓으면서 저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놀랍구나. 역시 가짜 뉴스, 가짜 선동의 발상지는 뭐 러시아라는 것이 아주 막 제가 인정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처음 나왔을 때 티란이라는 책을 예일대학교 교수가 쓴 자그마한 책이에요. 그 보통 책 크기의 반도 안 되는 그런, 그리고 얇아요. 100페이지 조금 넘는데 워낙 책이 작으니까 그런 책을 제가 10권도 더 사서 친구들에게 나눠줬었는데 그때랑 똑같은 겁니다. 그 책에 자세히 보면 워낙에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그 러시아 쪽에서 나온 거거든요. 국민들이 참 속기 쉽구나. 아직도 저렇게 바흐무트를 점령해서 뭐 해방시켰다고 좋아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은 아니지만 오늘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을 만나서 채무 상한선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하는데 백악관의 오퍼를 공화당이 노 땡큐라고 했습니다. 백악관의 제안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공화당에서 채무 상한선 올리기를 협상을 해준다면 우리는 2024년도 예산을 2023년 수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5% 작은 거거든요. 한 해가 더 뒤로 갔는데 5% 작게. 공화당은 no thanks. 2022년 수준으로 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또 경고하죠. 6월 1일까지 안 되면 큰일 난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그 오퍼는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면 수정헌법 14조를 쓸 권한이 있다. 대통령인 나에게는. 그러면서도 수정헌법 14조를 써서 국가가 빚을 어디까지 늘릴 수 있는가 하는 그 능력, 그 빚의 액수를 높이는 것이 의회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수정헌법 14조에 따르면 의회와 협상이 안 되니까 그걸 무시하고 대통령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민주당에서 좀 진보적인 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될 때 법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긴다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처음부터 다시 협상해야 되고 미국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라 꼴이. 크레딧 저 밑으로 가고 공무원들은 돈을 못 받고 소셜 시큐리티 연금 6월 1일에 받으셔야 되잖아요. 많은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 못 받으시고 주식시장 엄청 폭락할 테고 2011년도에 채무불이행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협상이 이루어지기 몇 시간 전에 엄청나게 주식시장이 폭락했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아마 오늘 이제 협상을 하고 나서 어떠한 일이 있겠지만 아직 기간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순간에 협상을 할 겁니다. 그 전에는 서로 더 받기 위해서 maybe 벼랑 끝 전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까지 시간이 있을 때까지는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네소타 말씀을 자주 드리네요. 어제도 미네소타 말씀 못 드렸었죠? 미네소타 주지사가 총기 규제에 대해서 레드 플래그와 또 이제 전체적으로 신원조회를 하는 거, 그 법안에 서명을 했다는 걸 전해드렸는데 오늘은요, 미네소타주가 마리화나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죠?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보실 때는요, 마리화나를 21살 이상이 되면은 2온스는 가지고 다닐 수 있다. 공공장소에도.
이겁니다. 팀을스 민주당 주지사이기 때문에 서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서명을 할 것이라고 전에 이 문제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얘기가 됐었거든요. 시행은 8월 1일부터 성인의 마리화나 그 레저용 합법화는 이게 경제에 좋다. 이게 이제 미네소타까지 합쳐서 23개 주거든요. 과반수가 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보수적인 주도 포함이 돼 있어요. 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될 경우는 좀 낮은 단계부터 전과자의 전과가 무효가 되게 됩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했었던 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합법화돼서 레저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데 과거에 50년 전부터 60년대, 40년, 60년대, 50년대 이런 때 굉장히 미국이 마리화나 단속 같은 것이 심했었고 그게 지금 한국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는 그 전에 있었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다 전과자가 됐었다 하는 그 기록을 전과 기록을 말소한다는 겁니다. 단지 이걸 말소하는 데는 너무 오랜 50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뭐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것부터 이제 지금 어떠한 그러한 일을 할 조직체를 만들게 될 테고요. 라이센스도 지금 당장 이제 주지사도 서명을 한다고 해서 내일 모레부터 마리화나를 레저용으로 사려고 가게에 가서 뭐 캔디 사듯이 이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한 18개월 정도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새로운 부처를 또 설립해야지 되니까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가. 모든 것은 전부 미국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입니다. 미네소타도요, 이제 주지사도 민주당이고 하니까 다른 주도 어차피 다 마리화나 합법화하는데 우리 주의 사람들이 미네소타 바로 옆에 주에 가서 마리화나를 피고 올 수도 있어요. 여행을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물 좋고 그렇다는 미네소타의 여행객이 빼앗길 수도 있어요. 유타주 같은 데가 막 스키타운 같은데 그런 뭐 레스토랑 무슨 뭐 음식 도너츠에도 마리화나를 넣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의회가 상원이 공화당이 주도했거든요. 공화당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미네소타 하면 참 애매해요. 어떤 때는 보수, 어떤 때는 또 뭐 진보 이런 그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몇 년은 공화당이 이 미네소타주의 상원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됐어도. 그런데 올해 이제 드디어 상원의 다수당이 민주당이 되면서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굉장히 미국에서 그 주정부에 주도하는 그 당이 어느 당이냐는 이 정도로 중요하고요. 플로리다주와 캘리포니아주 스토리가 남았습니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요.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의회가 플로리다주를 여행 가지 마십시오 하고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분명하게 적대적인 주가 되고 있고 아프리칸 아메리칸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색 인종에 대해서도 아프리칸 아메리칸만큼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런데 이같이 환영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와 민권에 위배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적대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중심으로 해서 소수 인종에 대해서 월요일에 그 디센티스 주지사가 대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인종의 다양성이라든가 형평성 또 뭔가요? 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려는 노력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겠어요? 학교에 그런 노력을 하는 학교는 기금을 주지 않는다. 이런 법안에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워크 캠페인이라고 해서 뭔가를 뭐 계몽하고 알아가게 하는 뭐 직장과 학교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노예제가 있었고 등등 이런 것도 또 역사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해드릴 때마다 정규방송 시간에 항상 이중성을 생각을 합니다. 이 이중성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이중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플로리다주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오래된 그 노예제에 대해서 뭐 백인들도 그러면 오히려 자신들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괜히 죄인이 된 것 같은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고 뭐 그거 오래된 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뭐하냐 지금 사람들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한인 분들이. 그런데 그 똑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또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것을 끝까지 알고 사죄하고 또 캐내고 또 역사를 왜 안 가르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생각 좋아요. 그 생각을 그대로 미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미국 분이
코리안 아메리칸이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일본에 대해서 그 생각을 똑같이 플로리다주 같은 데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면서 노예제 이런 걸 또 들춰내서 왜 가르쳐? 그리고 무슨 죄가 있어? 우리들이 왜 그 세금으로 왜 줘야지 돼?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씀이죠. 그럼 이게 엇갈리잖아요. 그 일본도 과거에 그 사람들이 제가 그걸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저질렀었던 그 일을 일본 정부는 우리 계속 한국이 약속하고 또 협약하고 한 걸 자꾸만 안 지키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또 양보하면 그걸 가지고 또 우리 후세대 애들을 계속 죄인 취급할 게 아니냐. 이제 일본에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동조하지 않는데 똑같은 사안인데 나라만 다른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아니 웃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과거에 대해서 이거 노예제 한 것을 백인 그때 그걸 한 걸 지금 백인과 그 백인이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그걸 돈 주는 거를 왜 나의 세금으로 줘야지 돼? 나하고 흑인 노예제하고 무슨 상관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건 누구를 뭐 나쁘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아주 내가 거의 같은 이슈에 있어서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한다는 이중성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한국도 관심이 있고 미국도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이슈를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분이 똑같이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일본도 끝까지 역사적인 이런 것도 그 후손일지라도 배상을 하고 사죄해야지 된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을 해야지 된다. 배상하고 후손이라도 사죄해야지 된다. 그런데 미국에서 백인들이 왜 죄책감을 느껴야지 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동의를 하고 그럼 과거의 그 역사 때문에 흑인들이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보상은 무슨 보상 우리 세금인데 라고 하시잖아요.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했는데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이제 이 이슈가 생각나실 때가 왔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그 당시에 금방 다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주는 론 디센티스라는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굉장히 그 소수인종에게 적대적이 됐다.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주와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민이 플로리다주에 여행 가면은 정말 그렇게 느끼고 오시는 분들이 무척 많다는 거 저는 뭐 저의 친구를 통해서도 느꼈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캘리포니아주는 어떤가? 이민에 대해서 또 불법 체류자나 불법 체류 학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플로리다주하고는 반대죠. 플로리다주가 학교에서 흑인 역사 노예제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민자들이 오면은 난민 신청을 하러 오면은 다른 주로 보내잖아요. 니들 좋다며 니들 알아서 해 하고 거의 추운 겨울 날씨에 막 벌거벗긴 채 온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잖아요. 버스에 태워서 비행기에 태워서.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또 그 반대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 의견들이 많아요. 의견들이 많은데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서 다행히 미국에서는 내가 어느 곳에서 살지 권리를 여러분들께서 누리시면 선택해서 누리시면 되는 거니까 예전처럼 공항에 누가 나왔느냐 픽업하러 왔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되고 지역이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캘리포니아주는요. 연방 법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 학생들을 고용하는 것을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UCLA가 캠퍼스가 10개예요. UCLA가 있죠. UC 시스템이 UC 버클리가 있고 샌디에고, UC 얼바인, 산타크루즈, UC 데이비스가 있고 UC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또 뭐 어디가 있죠? 지금 세 군데 제가 더 나와야지 되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멀시드가 있고 UC 리버사이드를 말씀 안 드렸고 산타바바라 이렇게 10군데잖아요. 10군데에서 9군데는 이제 학부부터 그리고 한 군데는 UC 샌프란시스코만 의대가 무척 강하죠. 대학원 연구하는 그런 연구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요. 학생이 거의 30만 명이에요. UC 시스템에 학생이 30만 명. 교수가 2만 5천 명. 교수도 무척 많죠. 2만 5천 명이니까 뭐 교수 한 명당 학생을 따져도 많은 거예요. 스텝이 16만 7천 명. 학생이 29만 4천 명인데 스텝이 반 이상입니다. 그 UCLA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이 많은 학교인데 여기서
지금 워킹 그룹을 구성을 해서요. 모든 학생은 이민 상태와 상관없이 학교에서 고용하겠다. 16만 명이나 있으니까 조교도 있고 누구도 있고 뭐 도서관에서 또 무슨 스토어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세계적인 교육도 받게 하고 그리고 고용의 기회도 준다. 11월경에 완성이 된답니다. 그럼 그때부터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를 결정을 하겠죠. 미국에 1986년부터 이민 개혁 컨트롤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체류자를 학교, 왜냐하면 연방정부의 기금을 받는 국립대학교니까, 공립대학교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불법 그 체류자를 고용을 하면은 민사, 형사 벌금을 내게 되고, 알면서도 불법 체류자 학생을 뭐 조교라든가 이렇게 고용을 하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UC 계열에도 내놔라 하는 무슨 데이비 깡이든가요? 한인 교수를 포함해서 법대의 교수들, 연구진들이 쟁쟁하잖아요. 그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연방법이 주 정부와 그리고 UC처럼 무슨 30만 명이나 학생이 다니고 16만 얼마의 스텝이 있고 교수가 2만 5천 명이고 그러면 이게 몇십만 명이에요. 그 정도 있는 그런 그 제도 기관에는 꼭 그렇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UC 계열 그 법대 교수들의 생각이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건 차기 행정부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UC가 그래 뭐 불법 체류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용할 수도 있어 라고 하면 대중의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공화당에선 당장 불만합니다. 데럴리사 공화당의 의원이 캘리포니아주의 그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초에 경고하는 편지인데 연방 대법원이 결국은 이민법은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한다라고 판결을 이미 내렸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다른 법들은 주의 법이 연방법에 우선하는 것도 있고 주의 법과 연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그 주의 법과 좀 믹스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될 경우 유스 계열이 연방 기금을 못 받아서 학생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럴리사 의원이 한 얘기인데 뉴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대개 학교에서 뭐 조교라든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는 드리머가 많잖아요. 드리머.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 손잡고 그냥 미국에 와서 나는 미국인인 줄 알고 살고 그 자신들의 나라의 말은 알지도 못하고 뭐 2살 때 오고 이런 아이도 갓난아기 때 오고 갓난아이 때 오고 아기 때 오고 그런 아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이제는 청년이 됐겠죠. 그런 사람들이 뭔 죄가 있느냐는 거예요. 드리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천 명 정도의 드리머가 유스 계열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29만 4천 명 가운데서 4천 명 정도는 드리머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위대함은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같은 정책이 시작된 것은 소수라도 힘없고 그리고 그들의 죄가 아닌데 앞날이 막히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선이. 그래서 이러한 유스 시스템이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혜신이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 과연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같이 원자폭탄 피해를 입으시고 희생된 그분들 곁으로 갔었을 때에 다른 언론들의 반응은 어떤지 독일과 한국, 미국, 일본 세 정상의 회담 이런 내용 등을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